원화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480원, 17일 환율이 장중에 이 숫자를 찍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단순한 등락이 아닙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위기라는 단어를 꺼냈고 외환당국은 외환 스와프까지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환율 상승세를 크게 꺾지는 못했습니다. 대책이 안 먹히는 겁니다. 2022년부터 4년째 환율은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단기간에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뭘 해도 잘 안 먹히는 이유, 그리고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화량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을 단순 비교하면 미국은 4.8%, 한국은 9.1%예요. 숫자만 보면 한국이 2배 가까이 높죠. 문제는 이 숫자를 경제 상황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화량 증가율이라는 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친 수준에서 움직여야 적정합니다. 돈을 그만큼 풀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 이상 풀면 남는 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이고 물가 상승률도 2% 후반이에요. 합치면 4%대 중반 정도 되는데 통화량 증가율도 딱 그 정도입니다. 균형이 맞는 거죠.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1%, 내년도 1.8%예요. 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이고요. 둘을 합쳐봤자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통화량은 9% 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적정 수준보다 5% 이상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차이가 바로 원화 가치를 갉아먹는 핵심 요인입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해 미국 연준은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2023년에는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3.6%까지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긴축을 단행했죠. 반면 한국은행은 어땠을까요? 마이너스는커녕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늘어나는 쪽이었던 거예요. 누적으로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고 환율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금리 타겟으로 바꿨기 때문에 금리만 신경 쓰면 되고 통화량은 덜 중요하다는 논리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 판단이 맞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리와 통화량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통화량을 방치하면서 금리만 조절하는 건 한쪽 바퀴만 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거죠. 과잉 공급된 통화가 어디로 갔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물 경제로 흘러갔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많이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몰렸어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건전한 자산 가격 상승일까요? 아닙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돈이 넘쳐서 오른 거예요. 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문제만 해도 심각한데 부동산 거품까지 겹쳐서 터지면 그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과를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죠. 정책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면 그 책임도 정책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통화량 관리 실패가 만들어낸 복합 위험이기 때문이죠. 이제 해외 투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 5년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인데 기업들이 바깥으로 실어낸 돈이 그 2배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물론 해외 투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늘리는 데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문제는 속도와 규모입니다. 지난 4년간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는 세금 혜택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고 트럼프가 돌아오면서는 관세 폭탄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번갈아 나오면서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국내 경영 환경도 한몫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사관계 규제,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국내 투자 매력이 떨어진 거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당장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그 투자가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도 우리나라 GDP에는 안 잡히거든요. 배당금 정도가 들어오는 게 전부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최근 합의된 대미 투자를 보면 걱정이 앞서죠. 10년에 걸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인프라 사업은 5년간 투자 수익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돈은 나가야 하는데 들어오는 건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여기에 민간기업 해외 투자는 멈출 줄 모르고 국민연금까지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유출 통로가 사방에 뚫려 있는 셈입니다. 돈이 나가는 속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환율이라는 게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어요. 이런 심리는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로만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든가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도 정책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심리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과 9월 사이에 벌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환율 급등의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4년간 누적된 불안감 위에 트럼프의 강압적인 투자 요구가 터지면서 환율이 급등한 거죠. 3,500억 달러를 즉시 투자하라는 요구를 10년 분할로 바꾼 건 그나마 선빵이었지만 통화 스와프를 끌어내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실제로 발동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시장에 상징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과거 위기와 지금의 차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나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일시적인 충격이었어요. 외부에서 온 충격이 우리 금융 시스템을 흔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회복됐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기간도 짧았죠. 이건 변동성의 문제였습니다. 변동성은 관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2022년부터 4년째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아니라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그 전까지 9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환율이 지금은 15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해외 투자가 나쁜 게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게 문제예요. 8천억 달러 이상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가 계속 줄어들면 일자리도 안 생깁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도 나빠지고 외국 자본도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향 자체는 맞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해요. 밖으로 내몰린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할 여건이 되나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죠. 지금 청년 실업률이 거의 국가 위기 수준인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가는 돈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들어오는 돈을 늘려야 합니다. 한국에는 경제 자유구역도 있고 자유무역 특구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환율 환경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 유입 전략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환율 문제를 전제로 한 FDI 유입 전략의 부재는 지금 상황에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국이 가진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GPU 공급 합의도 됐고 HBM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피지컬 AI 가능성도 있죠. 자율주행차 실험이나 로봇 테스트 같은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해요. 국민연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리면서 환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나름의 사정은 있어요.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이 낮고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분산 투자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투자 방향을 바꾸라고 직접 개입하기도 쉽지 않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내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대미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고 민간 기업의 해외 투자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해외 투자 열풍 역시 식지 않을 거예요. 달러 유출 압력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를 상쇄할 만한 유입 대책은 아직 뚜렷하게 없습니다. 통화량 관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고요. 18일 오늘 정부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죠. 금융회사의 외화 자금 부족액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까지 미루고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 즉 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보유할 수 있는 선물한 한도를 200%까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수출 기업에 한해 외화 대출 허용 분야를 시설 자금에서 운전 자금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이 현지 계좌 없이 바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합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죠. 한마디로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외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입니다. 고환율 불끄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유입될 달러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렵고 국내 달러 수요가 큰 상황에서 원화 약세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내년 통화량 증가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정 수준인 4%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량과 실물 경제 사이의 간극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환율 불안은 이어지고 자산시장 거품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율 문제는 어느 하나만 개선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구조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쉽게 안정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통화량 관리는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줄이기 위한 기본 조건이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일자리와 성장의 회복, 나아가 경제의 기초 체력 강화를 좌우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은 달러 유출과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요소죠. 구조적으로 연결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비로소 환율이 안정되고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과도하게 높은 상태입니다. 불안한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환율의 기준선 자체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정부와 한국은행, 기업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이미 그 결과를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